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한 2주 정도 방송을 쉬었어요.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장이 너무 안 좋고 뭐하고 해서, 시장을 좀 살피고 공부를 제가 해야 될 게 또 많고 해서, 회원분들 이제 리딩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러면서 회원분들 좀 이제 마인드를, 잡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몸도 좀 회복이 됐고 했으니까, 건강 좀 회복이 됐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방송을 꾸준하게 그렇게 올려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일단 바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제 뭐 악플 보고 뭐하고 할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그럴 기분이 아닌 게 아니고 좀 피곤해서 오늘 이제 댓글은 이제 뭐 내일이나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제가 좀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알아보자. 이 경제라기보다 지금 상황 지금 상황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는 못 움직여도 이제 수익을 쌓아갈 구간이 오고 있다. 이제 하락은 끝난 것 같고요. 지수가 지금 당장 움직일지 움직이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종목 장세는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 지나고 보면 이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고 보면 와 진짜 그때 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지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이번 주에 투매가 한번 나왔었죠. 이제 뭐 한 코스닥 같은 경우 한 3% 이렇게 투매가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저께 오늘 드디어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떨어져 가고 있는 수급이 코스닥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테마주들이 좀 반등이 들어왔죠. 북한 테마주들이 바닥에서 한 30%에서 50% 정도 반등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북한 테마주들이 반등이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다시 돌렸어요. 이게 한 2주 전 정도에 이제 수급이 긍정적으로 코스피가 먼저 대형주 쪽에서 이런 흐름이 보이다가 수급이 다시 안 좋아졌죠.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막 내다 팔기 전까지는 메이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강하게 사지 않습니다. 이거 팔면은 이 물량을 받아요. 개인들이 사는 동안에는 메이저는 거기다가 이제 보태질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는 구간이 이제 조만간 만들어질 것 같고, 이미 보면은 지금 이제 멘붕인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이렇게 손실이 찍힌 계좌가 이렇게 손실이 찍힌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중에 90% 이상이 될 거예요. 꼭지에서 다 지금 바이오하고 북한 테마주들 요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지금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들어왔으니까 지금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뭐 20%나 이제 대장주들 말하는 거예요. 후발주들은 아직 움직임이 시작이 되지 않았고, 요 정도에서 이제 청산 포지션을 볼 수 있을 건데, 이런 포지션을 취할 리가 없겠죠. 본전 생각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 테마주들은, 북한 테마만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많이 올라와서, 움직여야 했던 이 대장들하고 후발주들하고, 이게 이제 바뀌는, 그런 종목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섹터가 이제 전부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2차전지도 2차전지 대장을 빼고 후발주들이, 그리고 뭐 5G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장들이 올라간다 그래도 대장들은 조금 올라가고 밑에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못 오른 종목들, 대장주들이 올라갈 때 못 오른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크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수는 강한 상승보다는 이제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터키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터키는 지금 물가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 리스크로 이제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해봐야 되는데, 물가, 이걸 이해를 해야죠. 물가가 지금 한 15% 정도 돼요. 근데 금리가 지금 8.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물가가 15%인데 금리가 8%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저축하면 손해죠. 저축하면 왜 손해예요? 저축을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1년에 금리가 8% 올라가는데 내가 이자를 8% 받는단 말이야. 근데 물가, 우리가 쌀값이 만약에 15%씩 올라가. 그럼 이거 저축을 할 수가 없잖아. 돈을 갖고 이 물건을 사야 되겠죠. 물건을, 실물을 사야 된단 말이야. 실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터키 거 말고 다른 거를 사면 다 이득이란 말이야. 뭐 달러를 사든지 뭐 원화를 사든지 가상화폐를 사든지 전 세계에 있는 이 통화라는 게 연동이 돼 있으니까 터키 돈만 안 들고 있으면 무조건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은행에다 저축을 하면 터키 돈으로 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가 막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물가보다 금리가 약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계속 만성 무역적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만성 무역적자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만성 무역적자가 되는 이유는 자국 상품을 사진 않아요. 자국 돈의 유출. 이게 계속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물가가 더 빨리 오르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물가가, 그러니까 인플레가 금리보다 높으면 이 문제가 뭐냐면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해야 돼요. 터키는 망했다. 스스로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죠. 그 대통령이.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인터뷰로 그거 하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지지자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뭐 미국 상품들은 구매를 하지 않고 애플은 필요 없다. 우리에겐 삼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 얼마나 참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게, 한국으로 치면은 그 홍씨가 대통령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터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참 그렇죠. 그런데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는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니까 잘못됐죠.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됐죠. 그렇다 보니까 터키는 좀 미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래가 없어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대통령이 갈리든가 대빵이 뭐 탄핵이 되든가 갈리든가 뭐 내려와야 돼. 이건 뭐 이미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대빵의 그릇이 아니야. 근데 대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그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터키는 지금 이제 구제금융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금리를 이제 물가가 한 15% 정도면 한 20% 이상은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구제금융을 받아줄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금리를 뭐 얼마였더라 20몇 %까지 올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망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는 지금 투자를 해도 터키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터키라는 나라에는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아르헨티나는 장기적으로 한국 IMF나 똑같은 구간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한국 IMF하고 IMF 때와 같은 구간. 지금 그래서 이거를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 우리 경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대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터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7, 8% 이익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 이자 이거 주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 돈으로 다른 걸 사. 다른 자산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그냥 7%, 8%가 이익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대출만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대출은 계속 늘어나. 대출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돼요? 물가보다 금리가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보다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변동금리 상품을 갖고 있는, 이거를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있죠. 물가 금리를 8%에서 이거를 20%로 올려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8%에서 20%로 올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금리 상품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든가
무슨 뭐 기업이라든가는 많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채 비중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금리를 지금 쉽게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저축은 하면 할수록 손해다. 그럼 당연히 저축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자국돈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 그럼 그럼 금융이 마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랑 그러니까 완전 반대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은행에 돈이 없고, 대출 수요는 많아.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서 대출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디폴트가 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이제 터키에 이런 정도 상황이면 돈을 빌려줄 수가 없겠죠. 돈을 빌려주면 뭐 이제 달러로 빌려주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뭐, 달러로 만약에 터키에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마이너스 7% 8%씩을 손해를 보고 해야 돼. 마이너스 8%씩 이렇게 손해를 보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돈을 빌려주는 이 부분을 메워가지고 이자까지 줘야 되니까 한 20% 이율을 가지고 뭔가 이점을 주고 뭔가 더 주고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기준금리가 8.5%면 이건 이제 대출이자는 뭐 30%씩 돼야지. 그래야 은행이 마진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2008년부터 지금 지속된 거예요. 2008년부터 이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자산 버블이 생긴 거죠. 막 아파트 막 겁나 오르고 뭐 이렇게 갖고 자산 버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빚이 많아졌다. 외환을 보유하려고 그러면은 외환을 가지고 자국돈을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이제 외환만 계속 빌려오는 그게 많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외환은 이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빚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터키의 경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이제 확대될 거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터키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어디냐 보니까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흥국으로 이게 번질 거다 아니다 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게 많은데, 과거 이제 우리나라 IMF 때를 보면 OECD 이 국가들 중에서 이제 뭐 구제금융 신청한 게 전체 뭐 이제 3.5% 정도 된다 그래요. 구제금융 신청해갖고 돈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IMF에다 돈 좀 빌려달라는 거죠. 이거 한 게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아르헨티나하고 또 어딨어? 아무튼 아르헨티나가 있죠.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한 게, 터키도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해소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힘든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잠깐 노예 생활하는 거지. 화폐 가치가, 물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터키 돈으로 돈 더 받으면 뭐해? 그 돈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먹고 사는 주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쌀이 10,000원인데 뭐 이게 갑자기 뭐 30,000원 50,000원 되는데,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20,000원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손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도 IMF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인건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이게 이제 장기화되는 게, 이런 뭐 화폐 가치의 하락, 요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그렇게 진행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지금 보면은 한국 돈은 이제 1달러에 달러가 1달러에 이제 원화가 지금 이제 뭐 1,100원 된단 말이에요. 이게 IMF 때는 2,000원 했죠. 많이 그래도 좀 안정세를 찾은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때 IMF를 겪으면서 터키도 어떻게 보면 그 좀 정권이 어떻게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잡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많아진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인플레보다 금리가 낮으면. 근데 이제 저축은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보다 금리가 낮으면 무역 적자가 만성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돈을 벌어서, 돈이라는 걸 국가에서 일을 하고 뭐라고 뭐 자산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다 해외에 뺏기는 거죠. 외국에 뺏기는 거라고. 외국에다 다 뺏기는 거야. 이건 뭔 말이에요? 자국민들은 노예가 된다는 소리예요. 금융노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인식이 터키 같은 나라는 왜? 지금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는 거는 국민들이 경제인식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쉽게 말하면 멍청하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몸으로 떼와야 되는 거예요. 자, 과거 한국도 보면 IMF 때 20%, 25%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지금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금리를 이제 대폭 인상하는 그런 구간을 이제 망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이렇게 인상한다는 거는 기업이고 서민들이고 빚이 많은 사람들은 다 망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망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망한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터키가 지금 문제는, 터키는 망한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망한 걸 인정했다. 금리를 대폭 인상했다는 거는 망한 걸 인정했다는 거죠. 지금 한국은 그럼 어떨까요? 나 터키라 그러면 한국은 지금 정책을 잘못 펴고 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을 살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만 늘리고 있고, 이거를 이제 금융정책으로 밀어서, 부동산이라는 건 간단해요. 지금 보면은 부채가 뭐 70% 이상,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전체 부동산의 부채가 얼마겠어요, 이게. 이건 돈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반토막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부채가 이제 70%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평균. 70%까지는 좀 그래도 돈 있어서 좀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치면 50% 이상은 되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통계로는 뽑아낼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제 뭐 자산 숨기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탈세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충 우리가 딱 보면 50% 이상 부동산에 있는 가격에, 전체 부동산에 있는 가격을 다 합한 가격에 50% 이상은 부채일 거란 말이에요.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강남 집값들이 지금 보면은 양극화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빚을 얹어서 지금 부동산을 늘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에요? 한국도 지금 물가가 이제 슬슬 물가가 올라가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전기세 이런 거 낮추고 뭐하고 한다, 이게 뭐 당장이지 계속 이렇게 시킬 수 있냐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거를 지금 일부러 억제하는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이제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폭발하게 되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경기를 먼저 살려가지고 경기 성장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해가는 게, 미국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그런 거를 지금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있는 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좀 되게 좀 심각하게 무지한 것 같아요.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나 뭐 50이 근로, 이게 이런 게 2007년도에 막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화랑일 때, 경제가 화랑일 때 막 이럴 때 2006년 2007년 이럴 때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자리를 잡지. 근데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게 그 시기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상공인부터 해가지고 무슨 못 사는 사람들만 더 주고, 이건 빈부격차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왜 못해? 지금 그 부채 부담 때문에 못하는 거란 말이야. 서민의 부채 부담 때문에. 근데 그 부채 부담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니까 오히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돼요. 지금 뭐 무역 분쟁이니 뭐니 뭐 별로 뭐 것들 보면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한국은 이걸 못하고 있단 말이야. 계속 경기를 누르는 정책을 하고 있어. 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걸 반대로 하고 있죠. 막 최저임금 올리고 무슨 뭐 근로시간 뭐 하고 세금 더 걷고 전 세계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법인세를 이제 뭐 줄이고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부실기업도 털어내고 경기를 이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이제 내놓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흐름이 이제 삼성 이건희 씨, 이건희 씨 자제분이 뭐야, 누구야 이름이? 이 아들, 이건희 씨 아드님, 이건희 씨 아드님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이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뭐 180조를 발표했는데 이거를 믿는 거는 정말 멍청한 거지. 이게 진짜 실형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이제 삼성이 운을 뗀 거란 말이야. 내가 180조 투자할게. 니네 뭐 해줄 건데. 이제 기업에 무언가 법인세를 줄여준다든가 니네가 투자를 많이 하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 나라에서 갖다 줘야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이거 투자를 해? 되도 않는 소리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무언가 서포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나 법인세를 줄여준다든가 무언가 혜택을 주면 어떻게 돼요? 삼성만이 아니고 기업들이 다 투자를 늘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내수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그널로 나올 거다.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 북한이랑 이제 뭐 협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협업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된단 말이야. 기업들이 돈을 써야 돼. 나라에 돈이 없는데. 기업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나라에서 무언가 이득이 될 만한 무언가를 줘야 기업들이 움직이겠죠. 돈을 풀겠죠.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문정부는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이거예요. 북한과의 이제 뭐 통일, 협업. 이거를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데, 북한이 경제 개방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시류니까. 북한의 경제 개방이요. 이거는 이제 정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은 통제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옛날처럼 이제 하늘 쳤다지 할 때처럼 책 가지고 공부하고 뭐 글 가지고 언론사 움직여갖고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 문물들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북한 사람들이. 그럼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불만이 계속 쌓여가겠죠.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암시장에서, 이게 장마당으로, 이걸 이제 합법화해줬다는 이 자체가 경제를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북한에서, 야, 니네, 예를 들어 하루에 밥 한 끼만 먹어. 그래갖고 쌀을 딱 한 끼 먹을 것만 주면 그거 먹고 이제 일하고 뭐 했어야 됐다고. 북한 국민들은 다 노예였어. 근데, 이 경제를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장마당이라는 게 생겼다는 건 뭐예요? 이거 이제 자율경제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미. 그래서 경제 개방은 해야 돼. 이거 핵이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전부 이제 뭐 핵 폐기를 해야 어쩌고저쩌고. 왜 언론에서 떠드니까 그것만 보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제 뭐 중국에서도 북한에서 핵 갖고 있으면 얘네 맘대로 못 하니까 핵이 없는 게 좋겠지. 그쵸? 미국에서도 핵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이거 통제를 못하면 이건 굉장히 살상력이 크고 굉장히 리스크한 물건이니까 막히지 못하는 거야. 내가 힘으로 억제할 수 있으면 니네들 못 갖게 하겠다. 지금 이제 미국이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이란, 북한 뭐 이거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다 핵 문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핵은 뭐예요? 힘이라고. 예를 들어 미국이 이란에다 던져버리면 이란 이거 그래 우리도 던질 거야. 이런 힘을 이란이 갖고 있으면 이란은 미국한테 함부로 못하겠죠. 근데 서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배알 꼴리고 뭐하고 하면 이제 쌈박질 할 거 아니야. 서로 던지지는 못하지만 그 억제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구는 이걸로 멸망할지도 모르겠죠. 진짜. 전 세계에서 다 없애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 힘을 포기하지 않잖아. 지들은 갖고 있잖아. 근데 왜 북한 보고 니네 갖고 있지 말라 그래. 얘네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북한이 이거를 포기 못하고 버틴 거고. 근데 이제 이걸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폐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걸 포기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왔다는 자체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만큼 굉장히 지금 북한은 막바지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통일은 시간이 뭐 10년 후에 될지 20년 후에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그런 게 북한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만약에 마음에 깔려있다 그러면 통일은 언젠가 되겠죠. 그런데 통일 전에 일단 경제 개방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북한의 경제 개방은.